서기 37년 로마의 심장은 환호성으로 터져나갈 듯 진동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죽음. 그 소식은 억압받던 제국에 비로소 숨통을 트이게 할 자유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죠. 그리고 그 환희의 정점에는 25살의 젊은 남자 가이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칼리굴라로 기억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10대 시절 어머니와 두 형을 티베리우스의 손에 잃는 비극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유일한 황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작은 군화라는 뜻의 칼리굴라라 부르며 잃어버린 영웅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이자 아우구스투스의 후손인 그에게서 로마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새 황제의 즉위식은 그야말로 인파로 가득 찬 축제였습니다. 그는 마치 신이 강림한 듯 빛나는 모습으로 연설했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로마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음침하고 의심 많은 노 황제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젖었습니다. 칼리굴라는 보석처럼 빛나는 검은 눈동자로 군중을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로마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높이리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초기 그의 통치는 현명하고 자비로웠습니다. 추방되었던 자들을 복권시키고 억압받던 이들을 해방했으며 사치스러운 황실 비용을 줄이는 등 그는 로마의 미래를 짊어질 완벽한 군주의 표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하늘은 다시금 푸르게 개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태양 아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하나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칼리굴라와 그의 여동생 율리아 드루실라 사이의 유대였습니다. 그녀는 3명의 자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미모를 지녔고 오라비의 깊은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고요한 궁궐의 복도를 지날 때면 칼리굴라의 시선은 늘 드루실라에게 먼저 닿았고 그녀가 미소 지을 때마다 황제의 얼굴에도 미묘한 만족감이 스치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들은 티베리우스의 음침한 카프리 별장에서 유년을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언젠가 자신들도 어머니와 오라비들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싹튼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남매애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로마인들의 눈에는 그저 황제가 가족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것으로 비쳤지만 황궁의 벽 뒤에서는 이미 묘한 소문들이 그림자처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로마의 공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리굴라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제국 전체가 숨을 죽이며 황제의 회복을 빌었죠. 그러나 그가 병상에서 일어났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밤의 시면을 들여다본 자처럼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광기와 냉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온몸을 휘감았던 고열이 그의 정신마저 태워버린 것일까요? 그가 병에서 회복된 후 로마는 이제 과거의 작은 군화가 아닌 완전히 다른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해졌고 그의 말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동생 드루실라는 그 모든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황궁의 연회장은 평소와 달리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찬은 호화로웠으나 그 분위기는 축제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연극 무대 같았습니다. 칼리굴라는 옥좌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자리에는 언제나처럼 드루실라가 자리했습니다. 황제는 마치 술에 취한 듯 혹은 선망에 빠진 듯 돌연기이한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모든 신들을 향해 자신의 여동생 드루실라를 여신으로 숭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내와 자매들을 대동하고 공개적인 의식에서 신전으로 향해 신탁을 받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황제가 여동생을 준호 여신과 동일시하고 로마의 여신 베누스처럼 숭배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연회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술렁거리는 소리는 침묵으로 변했고 참석한 원로원 의원들과 귀부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가 교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황제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신성한 전통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행위였고 황제의 권력이 광기를 넘어 신성모독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전조였습니다. 무엇보다 드루실라를 향한 그의 비정상적인 집착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황제가 드루실라를 향해 보내는 그 시선, 그 미묘한 접촉,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위한 특별한 칙령들은 단순한 가족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이 젊은 황제의 광기가 로마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드루실라는 오라비의 광기를 제어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의 광기를 더욱 부추기는 불꽃이 될 것인가? 로마의 운명은 예측 불가능한 폭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 터져나온 황제의 기괴한 선언은 로마의 모든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고 공식적으로 드루실라는 여신이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황제의 명을 따라야만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저항했고 원로원은 충격에 휩싸였으며 종교적 신념은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신성한 존재와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로마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칼리굴라는 드루실라를 여신 판테아로 칭하며 로마 심장부에 그녀를 기리는 신전을 세우고 숭배 의식을 강요했습니다. 거리에는 드루실라의 신상이 세워졌고 그녀의 이름으로 주화가 발행되자 로마 시민들은 경외감과 함께 솟아나는 깊은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라비의 총애를 받았던 아름다운 공주에서 이제는 황제의 광기 어린 칙령으로 탄생한 낯선 여신이 된 드루실라는 로마의 모든 전통과 신성함을 조롱하는 듯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녀를 향한 황제의 비정상적인 집착이 로마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숨죽이며 지켜보았고 황제는 마치 자신의 모든 권능을 동원하여 드루실라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려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황제의 눈빛에는 묘한 만족감과 함께 집착에 가까운 소유욕이 스치곤 했으며 이 시기 칼리굴라의 광기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비로운 통치자가 아니었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자는 가차없이 숙청되었으며 그의 변덕스러운 명령은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그의 앞에서 마치 목덜미가 잡힌 어린 양처럼 벌벌 떨었고 황제의 눈치를 살피며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골라야 했습니다. 그의 통치 방식은 비대해진 자아와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 공포와 불안은 로마의 모든 계층에 스며들었으며 사람들은 황궁의 문이 열릴 때마다 어떤 새로운 광기가 튀어나올지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엇이 끓어오르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제 로마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기 속에서도 드루실라는 황제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녀는 오라비의 비정상적인 애정과 동시에 그의 폭력적인 성정을 모두 감내해야 했습니다. 황제는 그녀를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황제의 변덕스러운 감정의 인질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활기찬 미소가 점차 사라지고 대신 깊은 그림자와 알 수 없는 체념이 드리우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시선은 종종 허공을 응시했고 그 속에는 황궁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녀를 감히 신이라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위태로운 처지를 알 수 없는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기 38년 로마의 하늘은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뒤덮였고 황제의 모든 권능과 애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운명의 손길이 드루실라에게 뻗쳤습니다. 그녀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서서히 시들어갔고 황제는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 모았으며 그녀를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드루실라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는 황궁의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으며 22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황제의 여신이 되라는 명을 받은 지 불과 1년 만의 일이었고 드루실라의 죽음 소식은 칼리굴라를 격렬한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오열했고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했으며 로마는 황제의 슬픔을 함께해야 했습니다. 제국 전역에는 강제적인 애도 기간이 선포되었고 드루실라를 추모하지 않는 자는 처벌받았습니다. 그의 슬픔은 순수한 비탄을 넘어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존재를 잃은 깊은 상실감, 그리고 자신의 신성한 힘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칼리굴라의 정신을 완전히 뒤틀어 놓았고 그는 드루실라의 죽음이 자신에 대한 신들의 경고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법칙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이 산산조각난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황제는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극도로 잔인한 방식으로 표출했습니다. 드루실라를 애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심지어는 황제의 슬픔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로원 의원들이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곧 로마 전체의 고통이 되었고 드루실라의 장례식은 여신에게 바쳐지는 의식처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황제는 그녀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여신으로 선포하며 로마의 그녀의 숭배를 더욱 강요했습니다. 이 순간 칼리굴라의 광기는 이제 단순한 변덕이나 기행의 수준을 넘어섰고 드루실라의 죽음은 황제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어둠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광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욱 깊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황궁의 차가운 대리석 벽 사이에서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섬뜩한 쾌락이 뒤섞인 황제의 웃음소리가 이따금씩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누이 드루실라의 죽음은 황제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모든 어둠을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황제는 이제 통제불능의 존재가 되어 로마의 모든 것을 자신의 변덕스러운 욕망 아래 두려 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증오로, 비탄은 잔인한 쾌락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황제의 눈빛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변했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거슬리는 기색을 보이는 자는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마치 로마 전역에 퍼지는 독가스처럼 모든 사람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드루실라를 위한 화려한 장례식과 새로운 신전 건립,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끝없는 축제와 경기들은 로마의 재정을 빠른 속도로 바닥냈습니다. 황궁의 금고는 텅 비어갔고 칼리굴라는 이 고갈된 재정을 채우기 위해 로마 역사상 전례 없는 잔혹하고 기발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원로원 의원들이나 기사 계급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죄목을 씌워 숙청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실수나 황제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 한마디로 가족 전체가 풍비박산날 수 있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재정적인 압박과 맞물려 로마 사회 전체를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공공연히 유언비어가 나돌았고 누가 다음 희생양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는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도 심지어 피고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그의 처형을 연기시키는 기괴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비명은 황제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피와 비명이 난무하는 검투사 경기를 즐기며 경기장 가장자리에 앉아 직접 사형수를 선정하는 것을 최고의 오락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로마 전체가 거대한 극장이 되어 황제 자신의 잔혹한 연극을 강제로 관람해야 하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 시기 칼리굴라의 광기는 로마의 가장 신성한 전통과 제도마저도 조롱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존경받아야 할 원로원 의원들을 자신의 시종처럼 다루며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강제로 뛰게 하거나 자신의 술의 옆을 달리게 하는 등 인간적인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총에 하는 말, 인키타투스에게 황금 마구간과 상아로 된 밥그릇을 선물하고 심지어는 이 말을 로마의 최고 권력직인 집정관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광경은 원로원 의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지만 감히 누구도 황제에게 반기를 들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공포와 분노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드루실라의 죽음 이후 황제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라는 명령을 더욱 강하게 내렸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주피터와 비견하며 황궁 내부에 신전을 짓고 자신의 조각상을 세워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심지어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최고신 주피터의 머리를 자신의 얼굴로 바꾸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점차 신들의 의상처럼 화려해졌고 사람들은 황제가 미쳤다는 사실을 숨기려 애쓰면서도 그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끊임없이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욕망과 동시에
로마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두려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칼리굴라의 통치는 예측 불가능한 폭주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그는 로마를 자신의 사적인 놀이터로 여겼고 모든 로마 시민은 그의 변덕스러운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광기의 통치 아래 로마는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법과 질서는 유명무실해졌고 오직 황제의 광기 어린 명령만이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계층은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휩싸였고 황제의 폭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과연 끝은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황궁의 화려한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광란의 잔치가 벌어졌지만 그 아래 로마의 심장부에서는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칼리굴라의 광기가 극에 달할수록 이제 로마인들은 그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이제 서서히 저항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로마 전역을 옥죄던 칼리굴라의 광기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폭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라는 거대한 존재의 심장부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병과 같았습니다. 공포는 이제 서서히 저항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았고 겉으로는 황제에게 복종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폭군에 대한 증오와 로마의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원로원 의석은 허울뿐인 자리였고 황제의 연회는 언제 죽음의 잔치로 변할지 모르는 도살장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황궁의 화려한 불빛 아래 로마의 어두운 골목에서는 수군거림이 늘어났고 그 속에서 황제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의 씨앗이 조심스럽게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와 명예를 갈망하던 로마인들, 특히 황제의 기행과 모욕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던 원로원과 근위대 장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직면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황제의 끝없는 변덕과 재산 몰수로 가문이 풍비박산 날 위기에 처한 이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로마의 오랜 전통과 공화정의 가치가 황제 한 명의 광기 아래 짓밟히는 것을 보며 비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처음에는 막연한 반감에 불과했던 것이 점차 황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눈과 귀는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고 밀고자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사소한 불평 한마디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대였기에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그림자 속에서 극도의 조심스러움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암살 계획의 중심에는 트리부누스, 즉 호민관이자 프라이토리아니, 즉 황제 근위대의 고위 장교였던 카시우스 카이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용맹한 군인이었으나 칼리굴라의 끊임없는 조롱과 여성스러운 복장을 강요당하는 등 인격적인 모욕에 시달려왔습니다. 황제는 공개적으로 카이레아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그를 향해 유치한 농담을 던지며 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깊은 모욕감은 카이레아의 가슴속에 시퍼런 칼날처럼 박혔고 그는 황제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로마를 이 폭군에게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품었습니다. 카이레아는 용감했지만 이 거대한 계획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자신과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카이레아의 주위에 모여든 인물들은 다양했습니다. 로마의 명망 높은 귀족 가문의 일원이자 황제의 친위대 대장이었던 코르넬리우스, 사비누스, 그리고 명예로운 원로원 의원들이자 오랜 가문 출신의 퀸투스, 코르넬리우스, 세네시오, 그리고 황제에게 직접적인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근위대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황제에게 증오를 품고 있었지만 모두 로마의 파멸을 막고 싶다는 공통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철저히 경계하면서도 아주 은밀하게 밤마다 모여 칼리굴라를 제거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속삭임으로 이루어졌고 혹시 모를 밀고를 대비해 단 한 명의 배신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계획은 점차 구체화되었고 그들의 심장은 두려움과 결의 사이에서 격렬하게 고동쳤습니다.
로마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은 실로 맹렬하게 휘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광기로부터 로마를 구하고자 했던 이들의 손에 의해 그 모든 바람의 방향과 천둥의 울림이 섬세하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막연한 증오에만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 하나의 목표, 즉 칼리굴라를 제거하고 로마를 그의 광기 어린 소나기에서 해방시키는데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모임은 더욱 잦아졌고 로마의 어두운 밤을 뚫고 희미한 등불 아래 모여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날카로운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황제를 어디서 그리고 언제 공격할 것인가였습니다. 황궁 내부는 경비가 삼엄하여 접근 자체가 어려웠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도하자니 황제를 둘러싼 수많은 근위대와 시민들의 혼란이 두려웠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경론 끝에 그들은 팔라티누스 경기 기간 중 공연장 뒤편 복도를 은밀하게 노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장 성대한 행사 중 하나였던 팔라티누스 경기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혼란스러웠고 황제는 공연을 관람하러 오가는 길에 잠시나마 경비가 소홀해지는 틈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로마의 운명을 바꿀 가장 확실한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황제의 광기가 절정에 달한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들의 모든 판단을 지배했습니다. 카이레아는 자신의 칼이 황제의 숨통을 끊을 첫 번째 칼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모욕과 조롱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로마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자신을 조롱하며 쓰게 했던 여성스러운 단어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자신이 진정한 로마의 남자임을, 로마인들이 결코 폭군의 노예가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코르넬리우스 사비누스는 다른 근위대 장교들에게 황궁의 다른 출입구를 봉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사들을 배치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퀸투스 코르넬리우스 세네시오를 비롯한 원로원 의원들은 암살 이후 발생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공화정으로의 회귀를 선언하며 로마의 안정적인 미래를 도모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제거되는 즉시 로마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방안까지 세밀하게 논의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자 음모자들은 이제 실천의 순간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의 잠자리는 가시밭길 같았고 사소한 그림자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황제의 밀정들은 로마 곳곳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고 그들의 눈과 귀를 피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거리를 거닐면서도 그들은 겉으로는 평온한 로마 시민인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늘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대의를 위한 결단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끔찍한 도박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을 수도, 모든 명예를 잃을 수도, 심지어는 로마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칼리굴라의 잔혹한 처형 방식은 로마인들의 기억 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사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기 42년 1월 24일, 팔라티누스 경기가 한창인 가운데 황제는 여느 때처럼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환호하는 군중의 열기로 가득했고 검투사들의 격렬한 몸짓과 야수들의 울부짖음이 로마의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암살자들의 심장은 차갑고도 맹렬한 박동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향한 증오와 로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실패할 경우 닥쳐올 처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카이레아는 옷 속에 숨긴 단검의 차가운 금속 감촉을 느끼며 땀으로 축축한 손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로마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들의 칼날이 역사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을 참이었습니다.
경기가 절정에 달하며 황제의 오만함도 한껏 부풀어 오르던 그 순간 칼리굴라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짧은 휴식을 취하고 오겠다는 그의 말에 군중은 잠시 술렁였지만 이내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함성으로 다시 경기장이 가득 찼습니다. 황제는 몇몇 근위병과 측근들을 대동한 채 관람석 뒤편의 좁고 어두운 복도, 즉 크립토포르티쿠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시끄러운 경기장의 소음이 닿지 않는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로마의 운명을 뒤바꿀 피바람이 불어닥칠 예정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카이레아가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섬뜩하리만큼 차가운 단검이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이미 모든 망설임을 지운 채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칼리굴라는 갑작스러운 그의 출현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무슨 일이냐는 듯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이 차에 사라지기도 전에 카이레아의 단검이 번개처럼 황제의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깊숙이 박힌 칼날에 황제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고 그와 동시에 주변에 숨어있던 다른 암살자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황제를 향해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황제의 근위병들은 혼란에 빠졌고 이들은 제대로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복도는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변했습니다. 황제는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수많은 칼날이 그의 몸을 꿰뚫은 뒤였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이제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였고 그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누렸던 절대적인 권력과 그로 인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로마를 공포로 지배했던 폭군의 숨통은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암살 소식이 경기장에 전해지자마자 로마는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군중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근위대는 광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무고한 원로원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칼리굴라의 죽음이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던 암살자들의 희망은 피로 물든 로마의 거리 위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은 극에 달했고 로마의 미래는 그야말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이 기회를 틈타 공화정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려 애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황제의 전횡에 눌려왔던 그들은 다시 한번 로마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염원과는 달리 역사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칼리굴라의 삼촌이자 온순하고 학구적이었던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게르마니쿠스, 즉 클라우디우스가 우연히 근위병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황궁의 커튼 뒤에 숨어 있었지만 근위대는 그를 로마의 새로운 황제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질서 유지가 최우선이었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마는 공화정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암살자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또 다른 황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카이레아와 암살에 가담했던 많은 이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 반역자로 처형당했습니다. 로마를 구원하려 했던 영웅들은 폭군을 제거했지만 그들 또한 역사의 잔인한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로마의 자유를 염원했던 그들의 의지는 차갑게 식어버린 채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칼리굴라의 짧고도 잔혹했던 통치는 로마인들에게 절대 권력이 얼마나 쉽게 인간을 광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폭정을 종식시켰지만 로마가 제정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로마는 수많은 황제들을 거쳐갔고 어떤 황제는 선정을 베풀었으며 또 어떤 황제는 칼리굴라처럼 폭정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칼리굴라의 시대처럼 노골적인 광기와 파괴로 점철된 시절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폭군이 제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때로는 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며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인간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칼리굴라의 피로 얼룩진 로마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도록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